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계엄 해제 이후 침묵을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추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당초 여권에서 윤 대통령 대국민 당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오늘 담화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배경 취재가 됐습니까? 네. 저희도 앞서 여러 차례 전달해 드렸다시피 대통령실은 이 추가 담화 여부를 두고 혼선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첫 공식 입장을 직접 밝힌 겁니다. 어젯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의 회동 직후 대국민 담화를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동 직후 TV조선에 이 담화 발표 가능성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도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민진 기자, 그런데 이번 담화에서는 앞선 두 차례 담화와는 좀 다른 점들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먼저 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먼저 밝혔는데요. 그 앞서 두 차례 담화에서는 반국가 세력과 같은 격양된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의 이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다소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이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 향후 방안은 우리 당, 즉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여당에서 요구하는 임기 단축 개헌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당을 여러 차례 우리 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탈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도로 익힙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단상에 앉아서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오늘은 서서 담화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직후에 나온 여야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태희 기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담화 이후 빠르게 반응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동훈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지켜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진 않았지만 당장 오늘 진행될 탄핵안 표결엔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대표는 총리와 함께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안에서 대통령 담화를 함께 지켜봤는데요.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도 참석해 탄핵을 막겠다는 이유가 소위 당이 어려워진다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 대표가 대통령 탄핵안 찬반에 대한 입장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나흘 만에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탄핵안 반대 당론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대통령 사과가 국민 마음을 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마음을 돌릴 수 있겠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던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 담화 뒤 이번에는 탄핵에 반대하겠다,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책임 총리제나 거국내각 구성 등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 30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담화 이후로도 즉각 퇴진을 제외하고는 다른 길이 없다면서 공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탄핵이 부결될 경우 재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영석 기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더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밖에 길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에 맡기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여당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담화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조기 퇴진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 퇴진 외에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 없다며
탄핵 가결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조직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을 옹호한다면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에서 탄핵안을 새로 발의하고 빠르면 3, 4일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등 일정을 이어가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탄핵 동참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와 광화문 근처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맞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집회 상황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윤정 기자, 집회 시작이 됐습니까? 네, 오후 1시부터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정권 퇴진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후 3시부터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대규모로 모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탄핵안 가결을 압박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 20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선 보수단체의 맞불 성격 탄핵 반대 집회도 열립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8천여 명을 투입해 대규모 집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도 모두 출근해 집회 상황을 점검 중입니다. 집회 현장엔 교통경찰 230여 명이 배치돼 차량 우회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살펴보신 대로 8년 만에 다시 시작된 사상 초유의 탄핵 전공 쟁점들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송국권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담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많이 놀랐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2분 정도의 짧은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리고 이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 3일 밤에 갑작스레 선포된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불안, 염려를 끼쳐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아울러서 정치적 법적 책임이 있다면 이로부터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사실 지난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그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당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이
길어질 경우 자칫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만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견해인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척이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서 단순 명료한 사과의 뜻을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 밝힘으로써 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탄핵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점에서 네. 시적절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질 거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번 담화문은 친위 구테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에 의한 탄핵 부결 호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위헌위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절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절박함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또 절박함을 얘기했습니다. 절박함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다. 예. 야당은 반국가 단체다. 이 얘기를 달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절박함이라고. 네. 참 그렇다면 위헌 위법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불편과 불안? 소위 비상계엄이 국민들한테 불편과 불안만 준 겁니까?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제2차 계엄이 없다? 이게 말입니까? 제1차 계엄 자체도 네네.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나와서 제2차 계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문장인지 저는 모르겠다는 네.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탄핵 부결을 결정한 당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 결론적으로 당이 계속 탄핵을 부결해달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임기 단축도 하야도 없다. 네. 왜? 향후 국정 운영을 얘기했으니까요. 향후의 국정 운영은 임기를 다 끝까지 마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볼 때 매우 부적절한 담화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관련해서는 이제 특수본에서 수사하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조기현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네. 오늘 탄핵 절차를 그대로 수용하셨어야죠. 결국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담화문 발표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한동훈 대표의 총리와의 면담 등등의 네. 그 행위들을 보면 이런 일련의 일정들이 오늘 이 탄핵 결의안을 막겠다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오늘의 탄핵 의결에 국한된 내용이지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먼저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 77조에 따른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체적 위헌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선택은 자진 사퇴죠. 아무것도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법적 책임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입니다. 지금 경찰 이 국수본이 수사를 착수했고 검찰도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지금 3, 4일 동안 있었던 내용을 보면 이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거 인멸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네, 그렇죠.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하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무수행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하에서는 대통령이 오늘 선언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는 했지만 네. 과연 수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 선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결국에 탄핵이나 대통령의 사퇴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 담화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과가 야당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 기조를 바꾸려는 이 신호탄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이것은 본인이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아직 네. 직무가 정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인 입장에서도 본인의 그 불소추 특권이 포함되지 않는 내란죄 같은 데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는 그 입장을 국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국민에게 이야기했고 제2의 이게 비상계엄령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제2의 지금 오늘 당장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북한하고 국지전을 도발해서 유도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당장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제2의 그 비상계엄 없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차관도 만약에 그런 그것이 지시가 내려와도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려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 뭐 비상계엄령 또 발동한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입장을 분명히 했고 예. 또 하나는 일단은 그 여건에 대해서 저는 그 오늘 투표 불과 7시간 앞두고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에게 저는 메시지를 보낸 측면이 크다고 봐요. 네네. 물론 국민들에게는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과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7시간 앞두고 여당 그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명분을 준 겁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본인의 이선 후퇴를 사실상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선 후퇴를 사실상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임기를 포함해서 그 본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당이 위임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있었죠. 예, 임기라는 것은 지금 여권 안에서 탄핵을 하면 탄핵 이후에 상당한 혼란이 있고 또 탄핵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가 나와요. 질서 있는 퇴진의 일환으로 여당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임기단축 개헌입니다. 네. 임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이 임기단축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저는 분명히 밝혔다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앞으로 정부와 당이 이끌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정부는 용산이 아닙니다. 네. 네. 그 행정부입니다. 내각입니다. 행정부를. 예, 네. 내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해동이 끝났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 담화가 있고 나서 바로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죠. 네. 찾아가서 한 1시간 이상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 전국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상징적인 일이죠. 용산은 이제 뒤로 빠지고 내각과 여당이 이끌어간다. 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오늘 투표에 임하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경태 의원처럼 이 탄핵에 찬성을 한다고 밝혔지만 이 상황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명분을 줬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여야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담화문에 대해 조기 퇴진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 얘기 중에서도 이것도 있었죠.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이 전국 운영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역시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비슷합니다. 제가 총리와 당이 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담화문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한 직무정지 주장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계엄 선포 이후에 네. 불과 20여 분이 지나지 않아서 한동훈 대표는 가장 먼저 이번 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한 것이다라는 성격 규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하는데 그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네. 함께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후에 나온 입장은 그 현 대통령께서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이제 상당히 무게감을 뒀죠. 네, 맞습니다. 해석하기로는 이것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냐라는 쪽에 좀 무게가 실렸습니다만 네. 이것은 조기 퇴진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기 퇴진이라 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원래 2027년 3월 3일에 있게 됩니다. 네. 네.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이건 조기 퇴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상당히 상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끌어낼 수 없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그 정해져 있는 기일보다 앞당겨져서 조기 퇴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본인의 뜻은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조기 퇴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과 정이 함께해서
더 이상의 헌정 질서가 교란되는 행위는 없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네.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입장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조기 퇴진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어제와 오늘 얘기가 다르고 네. 그 함의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자꾸 조성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와 달라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탄핵을 앞두고 탄핵의 찬성 입장에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 싶고 또 그에 맞춰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 대통령 담화의 내용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 방향으로 선회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면 탄핵을 오늘 찬성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해왔던 얘기,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을 당장 정지해야 된다는 게 어제까지 입장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에 있는 이 전국 안정에 대한 당의 일임 그리고 당과 정부가 향후에 뭐 이 수습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사실 구속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오늘 탄핵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내용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믿습니까? 저는 국민들 대부분 거의 절대 다수가 대통령의 오늘 사과도 향후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도 그리고 당과 정부를 통해서 국민에게 안정을 드리겠다는 이 약속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 말을 그대로 믿어서 마치 한동훈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오늘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완전히 오판해서 위헌 위법적인 내란에 가까운 비상계엄을 한 것처럼 대통령의 위헌 위법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 상황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까지 1시간 30분가량이 남았습니다. 오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전에 대통령의 담화가 있으면서 정치권이 상당히 젠걸음을 움직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11시쯤에 한덕수 총리와 긴급하게 회담을 가진다고 총리 공관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악수를 하고 차를 한 잔 놓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청에 입장하면서 기자들에게 간략하게 관련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누셨냐라는 질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총리가 더 세심하게 안정되게 챙겨주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 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키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대통령이 임기 등 모든 사항을 당에 맡기겠다라고 한 만큼 이 책임 총리제에 관한 논의도 있었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욱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있었던 이 총리와 대표의 차담에서는 좀 어떤 내용이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당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직무 수행이 불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직무 수행이 불능인데 조기 퇴진을 만약에 일정한 기간 이후에 하게 된다면 소위 통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 스스로가 탄핵을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한동훈 당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위헌 위법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할 만한 요건은 아니라고 해서 반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위 비상계엄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징자를 가지고 안 되겠다. 직무를 정지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내란죄에 해당할 만한 내용을 발견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누가 예를 들면 동의했습니까? 국무총리는 여기 동의 안 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국무총리를 만나서 민생을 챙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양 갖추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부결을 호소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의 모양 맞추기를 위해서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움직인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소위 이 한동훈 국민의힘 용산 대통령이
일종의 추구 전략을 짜고 서로가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아마 나중에 국민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란죄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고발이 됐고 또 특수본에서 들여다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보시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뭐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졌고 이것은 뭐 정부 여당의 책임인데 그 환경 내에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정을 시키기 위한.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게 탄핵이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 5시에 만약에 가결이 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예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만난 이유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당정이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한덕수 대표와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방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논의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한 체제로 간다는 것을 여건에 알리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겁니다. 예. 대통령 이선으로 간다, 한 체제로 간다. 그리고 이 임기 단축 가능성, 임기 단축 부분은 가장 확실한 게 이 임기 단축 개헌이죠. 개헌인데 사실 임기 단축 개헌은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고 조경수 대표도 이야기했어요. 왜 임기 단축 개헌을 했냐면은 실질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여도 헌재에서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차라리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은 그 다음에 국민 투표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임기 단축 개헌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탄핵이 돼서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면은 상당히 그때부터 혼란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또 특히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집회도 일어나고 하거든요. 예. 그런 혼란보다는 이 차라리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개헌 같은 건 우리 그 87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이게 상당히 위기지만은 그래도 이 위기를 타서 개헌 논의를 불을 한번 당겨보자. 그럼 개헌을 누가 주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총리와 그 여당 대표가 해야 돼요. 네. 물론 나중에 다른 뭐 책임 총리를 임명을 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책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책임 총리가 임명을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 불안한 속에서도 그나마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전국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당정에 대한 소통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 김현주 대변인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앞으로 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좀 논의하고 고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의 직무를 좀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국민의힘에 좀 필요한 전략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여당으로서의 책임성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12월 2일로 기한이 못 박혀 있는 예산안 통과에 관해서도 이미 지나갔는데 네. 지금 이 계엄 선포로 인해서 모든 정국이 이 내용으로만 골몰하고 그렇죠. 다른 모든 국정이 지금 올 스톱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뭐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겠습니다만 그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한치의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당 대표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급히 만나서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은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탄핵안이 이번에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11일에 다시 이제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바늘 허리를 메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 여당과 함께 책임 있게 국정을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두고 이 야권에선 날선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담화에 매우 실망했다. 탄핵 외에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요. 이 담화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의 입장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이 비상계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경고성이었다 등등의 이런 입장을 내고 있었고, 한 국민의힘 대표단과의 만남이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할 것 같은 입장을 내면서 이제 국면이 전환된 거고, 그리고 오늘 담화까지 이어졌는데요. 하루 사이에 대통령의 입장이 변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 역시 지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박함으로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전히 명분이 있고 필요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얘기가 됩니다. 적어도 국민의 절대 다수는 오늘 담화를 듣고 이게 국민에 대한 사과라든가 실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서 위헌적 그리고 위법적 상황에 대한 사법적 책임까지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것은 오늘 탄핵 표결이 그 의결이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이 분노, 입장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고, 그래서 사퇴나 탄핵 가결 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대변인님께서는 지금 이 대표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계엄 선포 이후에 상당히 강한 어조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해야 된다라는 필요성까지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어떤 대통령께서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하셨다면은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그 혐의 여부에 대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안까지 국회에 올려져 있고 이제 몇 시간 후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차원에서 일들이 진행되어야지 아무리 마음이 급하시다 한들 이런 식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본인도 역시 여러 사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또 재판도 받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본인도 체포 구속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된다는 것인지 그 주장에는 좀 과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오후 5시에 있을 본회의, 특히 국민의힘 이탈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들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께서도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내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야당의 주장에 부안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내일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내일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담화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선회하는 의원도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하는 조경태 의원 입장을 선회하셨는데요. 근데 좀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조경태 의원님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탄핵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던 조경태 의원 담화를 들은 이후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담화가 좀 국민의힘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조경태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유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안철수 맞습니다. 의원은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 빠른 시일 내에 하야를 하지 않으면은 네.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은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예. 사실상 오늘 그 뭐 임기 무죄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그 의원도 그걸 받아들일 걸로 보고 자, 조경태 의원이 한 말이 상당히 저는 그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경태 의원은 6선 국회의원이에요. 그 국민의힘에서 최다선 의원입니다. 최다선 의원이고 친한 쪽에서 일종의 뭐 자장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선수로 보면은. 네. 그렇다면은 단순히 이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했을까? 그것보다는 그 한동훈 대표와 어떤 교감이 있어서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대통령의 담화만이 아니고 그리고 교감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제와 좀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장 직무정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또 행간의 뜻을 읽어보면은 어떤 뭐 조치가 나와야 되고 그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지금 기울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탄핵에서 이 찬성을 해서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면 안 된다는 그 메시지가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친한계 쪽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경태 의원의 그 입장 변화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조경태 의원 입장이 변화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탈표 8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의 탄핵 찬성 입장을 표했던 조경태 의원이 입장을 선회했고요. 네. 추가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분위기도 또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8표 이상이 나올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한동훈 대표가 공언했듯이 이번에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이고 실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행위는 내란에 가깝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헌 위법, 중대한 위법, 탄핵 사유가 해당되는 이 사안에서 오늘 대통령의 담화만 믿고 그대로 탄핵을 부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길게 봤을 때 보수가 공멸하는 길이다. 이런 우려를 하던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8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정욱 교수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은 반드시 가결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전화하고 연락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까지 좀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이 본회의를 앞두고 양측이 소통을 하거나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실까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떤 형태로든지 여야가 갈라진다고 얘기하는 건 한쪽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하루틀 차이다.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탄핵만을 막겠다.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일면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국정공백을 말씀하시는데 국정공백을 야기한 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8명을 제외하고는요. 소위 비상대권이라고 얘기하는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국무위원,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4일 만에야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뭐를 사과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소위 통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조기 퇴진을 하는데 조기 퇴진이 어떤 건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 하는 얘기에 의하면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국정 공백을 야기한 대통령을 두고서 소위 다시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고 제발 부탁인데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하는 공동 정범이 안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5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대통령 탄핵안보다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처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원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10일에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급작스레 이번 사태 이후에 같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의사 진행에 있어서 그 일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고무줄 늘리듯이 느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오로지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국회의장께 조금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일단 그 민주당 측의 의도는 7일 처음에 이제 7시로 정했다가 오늘 5시로 바뀌었는데 7일로 이것을 모은 것은 일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박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읽혀집니다. 만약에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만이 진행될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단체로 입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퇴장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를 염려해서인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다릅니다. 그 출석 의원의 3분의 2 그리고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먼저 그렇죠.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해서 그 입장하도록 끌어놓고 이후에 나가는 모습을 좀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네네. 아마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헌정사상 3번째 8년 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송국겸 평론가님, 저희가 기억을 좀 되돌려보면 2004년 당시엔 좀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였고 그렇죠. 2016년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떤 분위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제가 2번의 탄핵 때 다 이제 취재 기자로서 국회 출입을 했었는데, 네, 그러셨죠. 예, 그때 처음에 탄핵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명패도 날아다니고 그 네. 방어원들이 다 둘러싸고 해서 큰 소란이 일어났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 소란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간이 장기화됐습니다. 장기화됐고 또 그 당시 여당 의원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62명이 이탈을 했어요. 네. 이탈을 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한 그 분위기는 형성이 되지 않았죠. 거의 다 예정이 됐던 그런 절차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예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도 어떤 그 격렬한 만약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떤 격렬한 반응이나 이런 것은 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어제 오늘 좀 기류가 변화됐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다시 12일 날 다시 그 발의를 하겠다. 계속 발의하겠다. 이재명 대표는 끝날 때까지 발의하겠다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강하게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이 탄핵안 계속해서 물론 이제 계엄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됐죠. 네. 탄핵이 됐는데 제 계엄령 선포한 건 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잘못됐다고 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것은 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초래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산 폭정이나 네. 아무리면 그 무차별적인 탄핵이나 특검이나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주도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가 시키면은 그리고 헌재까지 가면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면 오늘 표결을 할 때 제가 표결할 때 그 여당 의원들을 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결을 할 때 그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탄핵은 탄핵인데 탄핵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그 염두에 둔다면은 오늘 저는 그 반대표가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여당 의원들의 속마음이 그럴 것이다. 예, 그럴 것이라는 제가 예측을 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면 즉각 탄핵 재추진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인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즉각적으로 탄핵을 다시 재추진하겠습니다.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요. 12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결된 이후에 탄핵 즉시 재추진을 하면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뭐 민주당 측에서 여러 뭐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이어왔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역시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들을 계속 해온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뭐 대통령의 탄핵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정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민주당 측에서 쓸 수 있는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밖에는 없는가? 이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에 어떤 피해가 올지는 도저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반대로 좀 탄핵안이 가결이 될 경우에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고 한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죠. 조기현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안 감액에 거듭된 탄핵으로 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탄핵안 가결 시의 전국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 우려를 할 만한 큼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탄핵이 경험이 있었고요. 네. 안정적으로 탄핵 그 심판 절차는 심판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당시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안정적 국정 관리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보고 세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칭송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 그리고 헌법적 회복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탄핵을 통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상적인 헌법 절차에 의해서 탄핵 심판 절차 그리고 새로운 선거로 나가는 방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이런 민생 전체적인 국정이 혼란이 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해외에서 볼 때에도 대외 신인도라든가 주가 여러 가지 미치는 안보상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히려 호전될 수 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선택처럼 만약 탄핵을 부결시키고 당과 한동훈 총리가 어떤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국정을 끌어가는 것은 이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선택하려는 그런 길이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 또 다른 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시각이 오히려 이 불안정한 상태의 지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오히려 국정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으로 이제 입장을 정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탄핵 반대로 귀결되는 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깊어질 거다.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유리한 고지에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친윤이든 친한이든 이제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비상계엄 사태까지 일어난 이후에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고 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보수 정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190석으로 막아냈잖아요. 네. 사실 국민의힘에 18표가 없었어도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었어요. 야당만으로. 네. 하지만 이 18표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당과 야당이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을 동감을 하고 함께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은 의석수와 상관없이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결선상으로 한동훈 대표가 잘 끌고 나간다면 보수 정치에서 그야말로 희망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착시 효과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기 퇴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기 퇴진이라는 거는 하루만 빨리 내려와도 조기 퇴진인 거고 1년 빨리 내려와도 조기 퇴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그러면 유리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것은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잘 하셨다면 야당의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여권의 인사들이 떠올랐죠.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시는데 아니 지금 조기
대선이라든지 뭐 조기 퇴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이 빨리 조기 대선이 돼서 출마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열어준 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에게 또 비난을 한다? 이건 좀 적반하장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움직임도 좀 살펴보죠.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국민의힘은 마라톤 비상의원총회 끝에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희 당의 입장은 탄핵 부결입니다. 예. 탄핵의 찬성 반대의 입장보다도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많은 부분을 이제 당에 일임하겠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당의 책무가 더 무거워졌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이 앞서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 찬성을 좀 시사하는 말을 하면서 당내가 굉장히 술렁였어요. 그런데 또 탄핵 소추 반대란 당론이 뒤집히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내에서 그리고 뭐 특히 원내에서는 지금 뭐 마라톤 의총을 통해서 뭐 어제 11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지금 논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사안이고 또 특히 이 탄핵과 연관해서는 보수정당에서 지난 탄핵을 경험함으로써 있었던 그 역사를 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시킨다는 것은 그 한 줄짜리 문장으로 표현되는 이상의 여러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했습니다. 보수가 괴멸되는 어떤 그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이후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수사를 당하고 뭐 많이 구속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정에 있어서의 어떤 혼란과 난맥상을 가져왔는지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역시도 이번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위헌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과 또 지지자들, 국민 여러분들이 입게 될 혼란 그리고 그 피해를 감안해서 원래는 이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특히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또 특히 친한계라고 불리우는 의원들조차도 이런 위헌 위법적 성격의 계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탄핵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을 많이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헌법 46조 2항에 의거해서 모든 국회의원은 국익에 우선해서 본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뭐 당론이 반대건 찬성이건 이것과 연관 없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나름의 소신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가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만 좀 부침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당에서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여당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 입장을 두고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한 대표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중진들과 거의 협의가 없었다 이런 불만도 나왔습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일단 원내잖아요. 네. 원내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원내로 다 이제 또 그대로 흡수가 된다고 이렇게 보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친한계 그 의원들이라고 있지만 친한계 중에서도 원내에서는 그 강경파가 많은데 원내에서는 친한계 중에서도 그렇게 강경한 입장은 별로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대표가 내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오늘 탄핵을 찬성 반대 완전히 이렇게 가르는 그것은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향력은 있지만은 네. 그 상황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그 이재명 대표를 왜 자꾸 꺼려드리느냐 적반하장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실 이재명 대표 책임에서 여기 자유로울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국회 폭거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단은 잘못됐지만은 동기부여를 한 것은 맞죠. 그것은. 거기다가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실 때 그 전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그 직무가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해도 잘 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물론 그랬어요. 그 전에 고건 국무총리가 한번 대응을 했고 그렇습니다. 한교안 국무총리가 대응을 했을 때는 네,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거 잘 해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행 체제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지난 금요일 날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재판 안 나갔지 않습니까? 조국 제2야당 대표 조국 대표도 12월 12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했는데 연기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재판 제대로 나가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만약에 이게 권한 정지가 돼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안 나갈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상황이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리스크 때문에 저는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 국민의힘 안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안철수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2명이었는데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선회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방금 전에 입장문을 냈는데 크게 입장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지금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오늘 또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 수신 투표를 던지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께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밝혔을 때 사실 이분들이 정치를 뭐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만을 가지고 진단을 해도 이제 탄핵을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지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일들이 또 계속해서 변수가 있다고 해서 입장이 계속 바뀐다면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한동훈 대표가 최초에 이 비삼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어제만 하더라도 이 비상계엄 사태의 공범들이 양심 고백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 중앙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게 좀 부정적인 뉴스가 흘러나오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탈당해서 직무정지로 바뀐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늘은 또 이제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입장 바꿀 겁니까? 정치인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하고 다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경솔하다는 당 중진 의원들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당론이 유지되든 변경이 되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 당론이 바뀔 가능성도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분위기상? 바뀌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조금 더 상황과 우리가 진실을 파악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직전에 이 당대표를 지냈던 오선 김기현 의원도 SNS를 통해서 한 대표의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한 몸을 강조하는데 상황이 불리하면 손절하는 식의 정치가 되겠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얘기한 부분이 탄핵을 찬성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표시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한 총리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어제 직무정지 얘기를 하고 밤사이에 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 속에서 당내 중진들이 볼 때 이거 진짜 탄핵에 대해서 가결의 의견을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네. 오늘 모든 것들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당내 중진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친한계에 있는 분들이 뭔가 이제 탄핵 부결로 의견을 모아가는 흐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온 나경원 의원분들의 어떤 중진의 목소리, 뭔가 하나 될 때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견을 과하게 노출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어제 상황이고요. 오늘은 그런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하고 나서 10월부터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탄핵이란 말은 금기어였죠. 상상 속 금기어인데 일상화 생활어가 됐습니다. 끊임없이 탄핵하고 발목 잡고 그다음에 예산까지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위인 설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 저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네. 그렇다면
가랑비에 옷 젖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소나기를 퍼붓는 게 어떻을까. 그게 저는 계엄이라고 그 방식은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네.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 방법 또한 대통령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대통령이 사실상 이 선으로 후퇴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야가 돼야 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왜 답정 너처럼 탄핵만 이렇게 고수하느냐. 네. 그러니까 8년 전의 상황,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극이고 첫 번째는 비극인데 두 번째는 희극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정치권의 몫이라고 봅니다. 예. 네,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박정화 대통령 비서실장,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제 용산 참모들을 만나서 당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잖아요. 오늘 대통령 이 대국민 담화도 좀 여권의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오전 10시에 상당히 빨리 나왔잖아요. 상당히 물론 이제 뭐 촉박해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담화가 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 오전에 일찍 그 담화가 나와서 사실상 어떤 해결책을 뭐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반응까지 다 종합을 해서 보면은 이런 반응, 이런 그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은 과정이 있었겠죠. 그 과정이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한남동 만남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물론 한동훈 대표는 거기 다녀와서 어떤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으면 다른 그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화 비서실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만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박정화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 조율을 했겠죠. 예. 그 조율을 다 한 결과가 여러 가지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도 나오고 한동훈 대표의 거기에 대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거쳐서 나중에 5시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밤 사이에 민주당도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담하자, 이 연락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한 대표와 밤새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의 발언을 살펴보면 좀 야당과 소통을 할 여지는 있어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의 어떤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그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일단 어떤 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라는 판단을 했겠죠.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탄핵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내심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해온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입장을 표현해서 탄핵에 부결표를 던지도록 당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전체 의원들이 표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결 선택하는 방향까지 갈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의원들이 양심 있게 소신 있게 투표를 해서 탄핵을 가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와 일치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굳이 대화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국민께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을 지키고 정치인으로서 또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신뢰를 가져가고자 한다면 적어도 부결로의 당론을 채택하고 해가고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서 이후에 제2의 비상계엄이 없다거나 대통령이 이선 후퇴해서 국정을 사실상 놓는다거나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다시는 군에 이런 부당한 지휘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오판이 된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태도에 달렸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 겁니다. 어떤 게 정의인가를. 그런데 그 정의와 국민의 의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의 의원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방금 이재명 대표의 내용 중에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 의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하긴 했습니다만 좀 이탈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탈표가 나와서 이 탄핵안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뭐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결국 이 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냐의 여부를 국민의힘 의원들 손에 맡겨두고 있는 만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해서 한 표라도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여러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6개월 이내에 끝을 보자라고 하는 것을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뭐 하야든 탄핵이든 특검이든 뭐 상관없이 그 수단과 상관없이 어쨌든 6개월 안에 끝내자고 했던 그 속뜻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봄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재판도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된다는 그런 심정이 아마 섞여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뜻과도 아마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탄핵안 표결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이 민주당이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을 당사로 부른 게 이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이유인데 추 원내대표가 즉각 민주당 주장의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면서 반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전 교감이 대통령과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사전 교감이 없이 그냥 그날 그 상황에서 어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서 국회에 진입하지 않고 당사에 있었다고 하면 그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도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위법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서 어떤 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당사의 의원들을 시간을 끌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또 구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또 계엄 해제 의결을 좀 늦춰달라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전 고감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위법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시간대별 상황을 좀 소상하게 공개를 하면서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거는 좀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하는 말인데 결국은 객관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의해서 강제 수사권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질 일이지 네. 이게 본인의 해명이 사실 맞지 않은 적이 많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 네네. 여권에서 있었던 해명 자체가 틀렸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우리 대통령실이 얼마나 많은 해명이 달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강제 수사권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켜봐야 생각합니다.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거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도심 곳곳에서 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그리고 행진이 열리는데 국회 앞이 가장 분수령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촛불 집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인데요. 앞으로의 집회 추이가 어떻게 변할 걸로 보십니까? 사실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차분하게 냉정하게 본다면 사법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조기 대선의 시계가 빨라질지 아니면 원래대로 늦춰질지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당 입장은 어떤 대중들, 시민들의 어떤 거리의 함성,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여당의 어떤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한 압박으로서 그런 어떤 전략적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들이 그런 전략적인 걸 떠나서 이번 대통령의 계엄 사태, 계엄 선포에 대한 어떤 불만과 반대의 의사표시도 있겠지만요.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이것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오늘의 대통령의 담화와 그다음에 저는 부결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 부결 이후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을 총리와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어떻게 이루고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제2의 계엄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국민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제2의 계엄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소위 말한 령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 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계엄 관련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은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과하게 어떤 국민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국회의장이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한 제2의 계엄이라는 어떤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얘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시간 40분가량 남은 이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처리가 될 거고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이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하고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의 요청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배석했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 차장에 직접 전화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의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라는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홍 차장은 지난 3일과 4일 무선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계엄 선포 25분 뒤 1분 24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진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홍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체포 대상자 명단과 함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홍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을 통해 대통령의 경질 지시가 있어 사직서를 내고 이임식까지 했는데 뒤늦게 반려됐다며 입막음용 조치로 받아들였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홍장원 1차장은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체포명단 의혹도 사실이라며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인사만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동훈 대표까지 모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전정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문이 열리자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 체포를 목적으로 침투한 거란 의혹이 제기됐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실제 체포 명단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홍 차장에게 전화로 불러준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이재명 조국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 여야 지도부는 물론 유튜버 김어준 씨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특정 노동계 인사 등 최소 13명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맞서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체포됐다면 고문을 당했을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다시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는 SNS에 최소 징역 10년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고 대법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차장은 말이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두고 이 국정원의 1, 2인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발표 직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싹 잡아들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직속 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은 정친 체포 지시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홍장원 차장은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던 것은 두 번 했는데 네. 한 번은 한 10시 넘어서 전화를 할 테니 대기하고 있어라 이 전화고 그걸 10시 넘어서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나서 전화가 와서 싹 다 잡아들여라 이까지입니다. 네. 13명의 명단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13명 중에서 유일하게 그 여당 소속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13명의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을 해서 이 방첩사령관에게 줬는지 이 부분은 아직 더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네. 윤석열 대통령이 13명 명단 딱 줘서 현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인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명단을 누가 작성을 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태용 그 국정원장은 전혀 그런 이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그 차장에게 홍장원 차장에게 조태용 원장이 확인을 했을 때는 그런 관련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 홍장원 그 차장은 그것을 오보라고 이야기를 조태용 회장에게 그 원장에게 했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오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 정보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브리핑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13명의 명단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좀 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도 좀 나왔어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홍장원 차장에게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부대와 잘 협조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게 법률에 의해서 넘어갔어요. 민주당에서 법을 바꿔서 넘어갔는데 그걸 대통령이 줄 수가 없는 거죠, 대공수사권을. 그런데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그 방첩부대와 협력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 이 전제도 좀 이 허술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진위 여부는 더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정부의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홍장원 차장은 개인 사유로 불참을 했거든요. 지금 국정원장과 1차장 말이 엇갈리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종의 그 사실관계를 놓고 진실공방의 양상으로 좀 번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은 추후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당일 계엄 선포 직전에 우리 계엄법 2조 5항에 의하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정원장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외무공무원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하다가 주미대사 또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의 자리를 옮겨간 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입니다만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조태용 그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왜 1차장한테 전화를 했을지 그것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무회의가 있었던 직후에 사실 조태용 원장은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점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원에 연관된 그 이하의 그 1차장한테 연락을 하셨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통화 기록이 계엄 선포 직후에 1분 24초 또 이어서 몇 초간에 걸쳐서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실제로 지금 싹 잡아들이라는 이런 대화가 오갔는지의 진실 여부는 추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표를 내라고 했던 것도 상부에서 내기를 원한다라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입장과 그리고 실제로 그 1차장의 입장은 좀 상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알려온 내용인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좀 조기현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당이 일시적으로 내후 외환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눈에 들었던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상민 장관이 이번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과의 통화가 있었고 국회 통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상문 장관은 충안파, 소위 충안파로서 이번에 계엄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모의하지 않았냐는 문제 제기 속에 가장 또 중심에 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 했던 역할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정치적 이유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내지 뭐 정치적 책임을 언급했던 거와는 완전히 국면이 다른 겁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은 사퇴했고 대행 체제로 가고 있고 지금 후보자가 지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지금 있고 오늘 대통령이 다시 뭐 제2의 비상계엄은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네. 국군 통수권자로서 지위가 지금 없습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까 이제 다른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만 뭐 군에서 위법한 명령이 내려오면 실행하지 않겠다는 이번에 뭐 관여했던 사령관들의 이 얘기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북한의 어떤 이 비상 징후가 생긴다고 하면 그 명령권 누가 행사합니까?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습니까? 네. 국무총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도간에는 네. 군 통수권자로서 언제든지 군령을 발동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비상계엄이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장에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도 그렇고 향후 제2의 비상계엄을 막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국무위원 공백으로 인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한 번 했죠. 네. 두 번의 탄핵을 한다는 것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요. 첫 번째 탄핵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도 민주당에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기각이 되면 좀 미안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서야대 국면이라고 탄핵을 지금 22명 대상으로 지금 18명 아니고 19명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탄핵이라는 것들은 중대한 법률적, 헌법적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예전처럼 습관성 탄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장관이 직무정지되는 게 그 한 명에 대한 개인의 타겟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행안부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이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어떤 수단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정기관을 예산으로도 무력시키고요. 아니 헌재도 지금 비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방통위도 그렇죠. 서울중앙지검도 그렇죠. 감사원도 그렇죠. 행안부도 그렇죠. 그럼 다 잘라내면 뭡니까? 네. 식물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사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가 가결을 하든 아니면 부결을 시키면 그게 또 국회의 어떻게 보면 판단입니다. 예. 근데 그걸 떠나서 또 행안부 장관까지 이렇게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너무한다 싶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의 오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뭐 주장하시는 대로 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나 하지만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또 재차 이렇게 의원까지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추후에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네.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는 이런 방책을 쓰는 것은 저는 하수라고 생각됩니다. 몸을 낮추고 오히려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안철수 의원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 퇴진 일정이 수립이 안 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 전해드리고요. 앞서 이 체포 지시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홍장원 차장은요, 이 체포 명단 의혹도 사실이라면서 이 방첩사령관이 13명 이름을 지금 불러줬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또 한동훈 대표, 그리고 김어준 씨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이제 사실로 간주를 하고 의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 명단을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방첩사령관이나 다른 쪽에서 저 명단을 만든 것인지 싹 다 잡아 넣으라는 그 대상을 13명을 그 윤 대통령이 찍어준 것인지 이 부분을 또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 내용을 만약에 그러니까 여권 핵심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주변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 여권에서 유일하게 들어갔고 나머지는 일종의 보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어떤 반국가 세력, 뭐 반국가 진영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1, 2 야당 대표들이 지금 탄핵 발의를 하고 계속 특검을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명단이 이제 들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김호준 씨 같은 경우는 저 여론조사 꽃 거기는 이제 또 실제로 경건이 몇 사람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그 반국가 세력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여론을 오도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들어갔고 다른 김민웅 교수 같은 경우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장외에서 탄핵 집회를 계속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어떤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포커, 그러니까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 사람들을 이 13명으로 봤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적절성 여부는 그것을 논외로 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내란죄 성립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라고 하는데 김현주 대변인님께 먼저 묻고 조기현 변호사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주 대변인님은 이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실까요? 글쎄 뭐 진실 여부야 이제 추후에 밝혀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한남동 관저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와 90분 정도 면담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정치인을 포함한 특정인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 상당히 위중한 혐의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죄 여부에 있어서 이런 모든 혐의들이 포함이 돼서 내란죄를 판단하는데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법조계의 그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뭐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도 또 금방 그 내용을 삭제를 했었기 때문에 이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군이나 국정원 인사들의 말도 좀 달라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홍장원 1차장의 말이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게 이전에 이미 특수전 사령관의 이 증언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어떻게 행위했는지를 보면 틀림없이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게 국민들의 눈앞에서 생중계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증언이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이었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누구 뭐 주요 정치인과 또 뭐 김어준 씨 등. 근데 이제 이 명단이 저는 이상한 것은 이 사적 감정 이런 것도 개입돼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란죄라는 게 형법상 이 국헌문란이고 국가 헌법 기능의 기능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국회 장악했습니다. 헌법 기능 중지됐고요. 중앙선관위에도 그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하면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서의 책임이 있고 나머지 투입된 군 사령관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수사에서 집중돼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란죄를 비롯한 이 고발된 건은 이제 특수본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소속된 부대 지휘관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계엄 당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특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 명백한 위법이라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707 특임단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자 현장 지휘관이 무력 행사 대신 부대원들을 자제시킵니다. 하지마 뒤로 와
707 특임단은 유사시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아 참수부대로 불립니다. 당시 국회 현장을 총괄 지휘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도착 때 이미 시민과 경찰이 운집한 상황이었다며 정당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작전 수행 중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고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10여 차례, 계엄 사령관과는 7에서 8차례 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진입한 이후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위법사항이고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옳았지만 군인의 입장에선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투입하라고 지시해서 들어갔습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이 알겠습니다.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곽 사령관의 증언은 특전사령부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 형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 지휘관들은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어디쯤 이동했는지, 계엄군이 도착한 국회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자세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요. 예, 뭐 이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어본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지휘한 걸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직접 전화를 해서 직접 통화를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체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이것을 직접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서 뭐 내란죄가 만약에 이게 유죄로 판명이 됐을 때 이게 뭐 유죄인지 아닌 무죄인지에 대해서 크게 쟁점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여기에 가담을 하셨다는 정황적인 증거는 되겠죠. 근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아침에 모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되게 뉘앙스가 좀 기묘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 압력하는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야 자유 대한민국을 뭐 구할 수 있다. 네네.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건의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형식상으로 본인이 건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계엄을 원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본인은 형식상 건의를 했다는 형식으로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로 느껴지는데 이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제1차장 이런 분들의 양심 고백성 릴레이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자세한 어떤 통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하겠는가?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뭐 이런 명령 받으면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여권에게 대통령에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폭로한 내용에 관련해서 이 여권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번 사태 최고 피해자가 저는 군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군이라고 봐요. 그 계엄군으로 투입된 그 젊은 장병들이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겪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이면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 최선봉에 있는 특수부대 지휘관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수사를 받으면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비공개를 해서 이런 뭐 부당한 명령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 다 따르지 않았고 뭐 실탄을 받았는데 내가 보관하고 있었고 이런 건 본인들이 수사받을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을 정당 야당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에 나가서 그리고 저 특수전 사령관은
특수전 사령부에서 저거를 찍은 겁니다. 네. 그 군부대 사령부에서 야당 의원들이 찍는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대통령의 뭐 전화가 왔었다는가 네. 아니면 군 작전 개요를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거 뭐 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지금 이게 실패를 했으니까 본인 책임 면하라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검찰 수사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저번에 그 국회 법사위에서 뭐 해병대 장성을 뭐 앉아라 일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좀 보기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지금 나중에 실제 상황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그 대통령이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때도 그럼 지금처럼 이것이 뭐 어떤 뭐 상황이 다른 내가 이걸 진짜 실행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보고 갈 겁니까? 저는 이거 상당히 저는 그 부적절한 그 상황이었다고 적절치 봅니다.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특전사령관 말을 들어보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위법 사항이고 또 항명인 걸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지금 뭐 국정원에 이어서 윤 대통령과 좀 등을 돌린 모양새 같은데 윤 대통령이 좀 통제권을 잃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오늘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군이든 아니면 뭐 경찰 지휘부든 이렇게 뭐 국정원이든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아쉽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느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의 대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사실 지금 나온 얘기가 이쪽에 소위 말해서 계엄의 한 축으로서 실질적인 어떤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비난과 어떤 뭐 잘못된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본인들의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진실과 가까운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검찰하고 뭐 경찰도 그리고 공수처도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정확한 수사와 어떤 진술을 통해서 사실에 입각한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걸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송국권 평론가님이 언론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계엄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공식적인 경로도 아니고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낱낱이 밝히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네. 아마 김병주 의원 등이 이번에 그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 특전사와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녹취한 거지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양심 고백하듯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천만다행인 것은 이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이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도록 해서 이게 유혈 사태로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이번에 비상계엄이 계획했던 대로 성공했다면 그 뒤에 이루어질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무의미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주요 정치인들 방첩사령부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있거나 지금 취조받고 있을 겁니다. 국회는 기능 정지됩니다. 국민들 집회, 결사의 자유, 기본권 다 제한이 됩니다. 그걸 막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현재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이게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내란에 가담한 것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이고 그걸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령관들은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국가가 엄히 처벌해야 되고 그 처벌 수도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감내할 결심을 하고 저와 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자체는 존중돼야 되고 뭐 처벌 과정에서 그 부분도 고려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비상계엄에 따른 고문은 변호사님 개인의 추측인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에 군인들이 선관위를 점거해서 사전투표 서버를 촬영한 걸로 드러났어요. 김현주 대변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곳 중에서 선관위로 간 이유가 좀 뭘까요? 특히 그 계엄군의 규모가 300명 정도에 이르렀고 계엄이 선포된 2분 후에 이제 출동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선관위 관련해서 이 계엄 그 포고 이후에
상당히 가장 발빠른 움직임이 선관위에서 있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부정선거와 연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선관위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이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역시 뭐 국회에 출동한 그 계엄군의 규모나 시기 이런 것과 비교해서도 먼저 좀 우선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좀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것은 뭐 추측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의혹이 이미 넉 달 전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거든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로 만들고자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이거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그것을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하려고 들어갔다 이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경찰에서 저번에 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니었는데 그걸 부정선거인 것처럼 조작을 하려고 이제 뭐 방첩부대가 들어갔다 이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그 추측이라고 보고 이 두 번의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죠. 한 번은 2020년 총선 그리고 이번 총선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을 확산시키는 그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대체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인데 어쨌든 이 계엄을 선포를 했고 주요 기관에 대해서 장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관위에도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적정성 여부는 지금 뭐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것도 다 파악이 될 걸로 봅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의혹을 판단하려고 선관위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관련해서는 일부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강성필 대변인님 뭐 보수 유튜브를 봤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의견도 있긴 있어요. 그게 좀 뭐 논리적으로 어느 정합성을 좀 갖춘 주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대통령께서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대통령께서 우리 TV조선 같은 정론 직필을 봐야지 무슨 유튜브를 보고 국정 운영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물론 유튜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그것도 국민의 목소리고 의견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인지 아닌지는 사실 대통령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부 의혹에 대해서 경도돼 가지고 이런 비상계엄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전 정말 그런 상황까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의견도 제가 궁금합니다.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저번에 총선에서 선거를 뛰었습니다. 3% 정도로 졌죠. 뭐 제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했는데 여전히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과대망상이라고 딱 그냥 치부하기에는 적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분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 윤석열 정부에 있을 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수사를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이게 없다는 걸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거 수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 수사에서 4개월 전에 무혐의 단계가 아니라 전반적인 거에서 더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했을 때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이게 굉장히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을 위한 거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 경도됐기 때문에 심지어 그거를 부정선거를 위한 어떤 데이터를 심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거는 과한 어떻게 보면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가장 먼저 보고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 제출이 오히려 좀 여당의 단합을 이끌 수 있는 야당의 이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탄핵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파면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탄핵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검사 탄핵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원장 탄핵이나.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금 당장 무엇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또 2차 계엄을 뭐 건의를 할 수도 있다 해서 앞으로 할 일을 가정을 해서 탄핵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또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앞서서 저것을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기 대설이자 주말인 오늘은 종일 춥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 온도는 더 낮은데요. 내일 아침에도 서울이 영하 4도 보이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이상, 일부 전북에 2에서 7cm로 내리는 양도 많겠고요. 이대 지역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시간당 1에서 2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산불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경북 동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더욱 거세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춥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영상 4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